1940년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습, 즉 블리츠 폭격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독일 폭격기가 쏟아부은 폭탄으로 런던 곳곳이 폐허가 되었지만 더 큰 공포는 불발탄의 위협이었죠. 밤새 울려 퍼진 공습 경보가 끝나고 사람들이 방공호에서 나왔을 때 거리에는 터지지 않은 커다란 폭탄들이 박혀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단순한 불발탄이 아니라 시간지연 폭탄, 즉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짐승 같은 폭탄들이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땅속에서 째깍거리며 살아있는 듯 움직였죠. 실제로 나치 독일은 최대 72시간 후에 폭발하도록 시간 조절이 가능한 지연시간 폭탄을 투하해 민심을 흔들고 영국을 굴복시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런 시간지연 폭탄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심리적 공포를 심어줬는데요. 폭탄이 즉시 터지지 않고 예고 없이 지금을 향해 카운트다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과 군인 모두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했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폭탄 처리반 대원들은 땅을 파헤치며 귀를 대고 폭탄의 시계장치 소리를 들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뛰기도 했습니다. 런던 블리츠 당시 이런 폭탄은 사람들의 신경을 갉아먹는 심리전 도구였고 동시에 전후 복구와 구조 작업을 지연시키는 전략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한폭탄의 심리적 공포는 현대시대에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폭탄의 점화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폭발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인류가 화약을 무기로 쓰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한폭탄을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사용한 국가가 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592년 9월 왜군에게 함락되었던 경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조선군의 야간 공격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경상자병사 박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성 주위를 포위하고 야습을 감행했지만 성 안의 일본군 수비대는 조총사격으로 완강히 저항했죠. 캄캄한 밤하늘 아래 조선군은 성벽에 접근하지 못한 채 고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진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몰래 커다란 무쇠포탄을 준비시킨 뒤 화포로 성안을 향해 발사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둥근 쇳덩어리 포탄이 몇 발씩 성안으로 날아들었고 왜군 진영 한복판에 쿵쿵 떨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처음 보는 둥근 쇳덩이가 성안 여기저기에 떨어지자 질끈 눈을 감았지만 그 쇳덩이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상한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굴러다니기만 했죠. 성을 부수는 포탄이라면 이미 터졌을 텐데 한참이 지나도 터지지 않으니 어떤 병사는 호기심에 발로 툭툭 건드려 보기도 했고 또 다른 병사들은 마치 장난감 공처럼 굴려보며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땅에 떨어진 쇳덩이가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폭발음은 천지를 진동시켰고 포탄 안에 숨겨져 있던 수백 개의 쇳조각이 밤하늘의 별똥별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며 튀어나갔습니다. 순식간에 폭탄 주위에 몰려있던 일본군 병사 수십 명이 파편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직접 파편을 맞지 않은 병사들은 나동그라졌습니다. 폭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었고 살아남은 왜군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했죠. 이 쇳덩이가 바로 조선군의 비밀병기 비격진천레였습니다.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이라는 뜻을 가진 비격진천레는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응집된 초정밀무기이자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한폭탄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비격진천레는 시한폭탄이기도 하지만 현대시대의 악마의 무기 집속탄과도 닮았습니다. 집속탄은 모탄 안에 수십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작은 폭탄을 담고 있는 군용 탄약입니다. 탄두가 목표 지점 상공이나 충격과 동시에 산산이 분열되면서 내부의 자탄들이 비처럼 넓은 범위에 흩뿌려져 융단 폭격하는 무기죠. 단 한 발로 축구장 여러 개 크기의 지역을 파괴시킬 수 있는데 그 특성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엄청납니다. 폭탄이 아군과 적군, 남녀노소를 가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집속탄을 강철비라고도 부르는데 워낙에 위험한 무기다 보니 전 세계 123개국이 확산탄 금지 협약에 참여해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격진천레는 하늘에서 폭발하도록 시간을 정밀하게 조정한다면 집속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에서 폭발하는 것보다 땅에 떨어져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 폭발하도록 설계했을 뿐이죠. 어쨌든 이 쇳덩이의 충격으로 왜군은 공포에 질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쇳덩이의 충격으로 일본군은 공포에 질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징비록과 선조수정 실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폭탄이 터진 다음날 아침 일본군은 야반도주하다시피 성을 포기하고 달아났으며 덕분에 경주성을 거의 전투 없이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연전연승으로 의기양양하던 왜군을 하루아침에 패주시킨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비격진천레의 심리적 충격 효과였습니다.
폭탄 하나의 위력이 군사 수천 명보다 낫다는 유성룡의 평처럼 비격 진천래는 당대 조선군에 있어 가히 최종병기라 부를 만했습니다. 일본군 역시 그 위력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훗날 편찬된 일본 측의 기록인 정한위략에서도 조선군이 쓴 비격 진천래에 대해 일본 병사들이 귀신의 조화라 수군거리며 두려워했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격 진천래의 등장은 적군의 간담을 서늘케 한 공포의 신무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비격 진천래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낸 무기였을까요? 임진왜란을 생각해 본다면 조정에서 신망 있는 꽤 높은 직위의 인물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비격 진천래를 발명한 인물은 장군이나 대신이 아니라 군기시 소속의 화포장인 이장손이었습니다. 이장손은 화약무기 전문가로서 중국의 진천래 개념을 한 단계 발전시켜 멀리 날아가 목표 지점에서 정확히 폭발하는 포탄을 설계했습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 비격 진천래는 멀리 비행해 목표 한복판에서 천지를 진동할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의도로 한 무기였습니다. 중국의 진천래가 인력으로 투척되던 것과 달리 비격 진천래는 화포로 발사되어 수백 미터 밖까지 날아갔고 뚜껑 속 숨겨진 신관장치 덕분에 떨어진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나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장손이 개발한 비격 진천래는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어 경주성 전투는 물론 이후 여러 전투에서 맹활약했죠. 1592년 10월 진주성 1차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성을 지키며 비격 진천래를 사용했다는 보고가 남아있고 이듬해 2월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때에도 비격 진천래를 쏘아 왜군을 대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1597년 8월 남원성 전투에서도 조선 수비군이 비격 진천래를 연달아 발사해 왜군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하니 왜군을 무찌른 것은 다름 아닌 이 무기였습니다. 비격 진천래 위력의 비밀은 내부 구조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름 약 20cm 정도의 둥근 무쇠포탄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당대 최고 수준의 정밀한 발화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구조는 조선시대 병서, 융원필비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포탄의 탄체는 전부 무쇠로 주조되었고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탄체 표면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하나는 발화장치를 삽입하는 네모난 구멍, 일명 부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반대쪽에 있는 화약 주입구, 일명 허리구멍입니다. 조선 장인들은 탄체를 주조할 때부터 이 구멍들을 만들고 폭발 시 잘 산화하도록 다소 불균일한 조직을 갖도록 했습니다. 부리에는 핵심 부품인 발화장치를 넣는데요. 발화장치는 두 개로 구성됐습니다. 대나무 통과 그 안에 들어가는 나선형 나무심입니다. 먼저 목곡은 단단한 박달나무로 만든 작은 나무 기둥으로 겉에 나사 모양의 나선형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 홈을 따라 길고 가는 도화선을 여러 바퀴 촘촘히 감아둡니다. 감긴 도화선의 끝은 목곡의 한쪽 끝에 고정시키고 반대쪽 끝은 바깥으로 내어 탄체 내부의 화약과 연결되도록 했죠. 이 목곡을 다시 빈 대나무통 안에 쏙 넣어 하나의 신관장치로 만듭니다. 죽통은 목곡과 도화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이렇게 준비된 나선 신관 장치를 탄체 부리에 삽입하면 목곡의 끝이 탄재 안쪽 깊숙이 닿고 바깥쪽으로는 대나무통의 입구가 약간 돌출된 상태가 됩니다. 목곡에 감긴 도화선의 한쪽 끝은 탄체 안에 메인 화약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 끝은 죽통의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탄체의 허리구멍을 통해 흑색 화약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화약과 함께 못이나 화살촉 파편 등 수많은 작은 쇠조각도 집어넣습니다. 이 쇠조각들은 폭발 시 수류탄의 파편처럼 날아가 적을 살상하는 역할을 했죠. 화약을 다 채운 후에는 나무마개를 꽂아 허리구멍을 단단히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화장치가 삽입된 부리 부분에도 철제 뚜껑을 덮고 잠근 후 틈새를 종이나 송진 등으로 밀봉해 습기가 차지 않도록 했죠. 이렇게 비격 진천래 한 발이 완성됩니다. 무게 약 20kg에 달하는 폭탄을 표적까지 쏘는 방법 역시 독특했습니다. 완구라 불리는 비격 진천래 전용 발사기를 사용했죠. 완구는 총열이 짧고 입구가 넓은 박격포 비슷한 구조로 무거운 물체를 높은 각도로 포물선을 그리며 발사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조선군은 비격 진천래를 발사할 때 먼저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뒤 곧바로 완구 포신의 화약에 점화했습니다. 완구에는 혹시 폭탄의 도화선이 꺼질 경우를 대비해 두 개의 점화구멍이 있었는데 이는 신관과 발사화약에 동시에 불을 붙여 신관이 연소되는 동안 포탄이 날아가도록 시간차를 맞추기 위한 장치였는데요. 불이 붙은 비격 진천래는 완구에서 쾅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솟구쳐 약 수백 미터까지 날아갔습니다. 포탄이 허공을 나는 동안 내부에서는 목곡에 감겨있던 도화선을 서서히 타들어갔는데 이 나선형 신관의 가장 큰 장점은 도화선의 길이와 감은 횟수를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폭발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했던 점입니다.
가령 도화선을 몇 바퀴 감으면 몇 초 뒤에 터진다는 식으로 표준화해 두면 사수들은 거리와 각도를 고려해 포탄이 착탄한 후 목표 주변에서 폭발하도록 시간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나선신관 발화장치는 당시 세계 어느 나라의 폭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선 비격 진천래만의 독창적 기술이었습니다. 폭탄이 목표 지면에 떨어지더라도 즉시 터지지 않고 몇 초간 굴러다니다가 예정된 시각에 펑 하고 폭발하는 모습은 적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공포를 안겼죠. 또한 폭발 시 발생하는 불꽃과 충격파, 굉음은 말 그대로 천둥번개가 내려찐 듯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나 함선을 부수는 목적보다는 그 폭발로 적군 병력을 살상하고 길을 꺾는 인명살상용 무기였던 겁니다. 마치 현대시대의 집속탄처럼 비오도 쏟아지는 수백 개의 파편은 주변의 적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귀청을 찢는 폭음은 멀리 있는 적까지 주눅들게 했던 악마의 무기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묘사했던 것도 과장은 아니었던 겁니다. 어쨌든 임진왜란 직전 개발된 비격 진천래의 등장은 조선군에게 전략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경주성 전투에서의 성공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고 일본군에게는 공포와 혼란을 안겼죠. 이후 행주산성 전투와 같은 공성전에서 또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웅포해전과 같은 해전에서도 사용되었으니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운용 가능한 만능 무기였던 겁니다.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물리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수백 년이 흐르면서 비격 진천래는 자연스레 잊혀진 무기가 됐습니다. 몇몇 문헌에 이름이 전하고 궁중 창고에 보관되던 실물 몇 점이 남아 있었을 뿐이죠. 그러던 2018년 가을,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옛 무장읍성 터를 발굴하던 중 무기고로 추정되는 유적지의 큰 구덩이에서 비격 진천래 11점이 무더기로 출토됩니다. 이전까지 현존하는 실물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인 보물 제860호 등을 포함해 고작 5점에 불과했고, 대부분 내부가 비어있거나 당시 사용 후 회수된 빈 탄채뿐이었죠. 하지만 고창에서 나온 11점의 비격 진천래는 모두 온전한 형태로 내부에 화약과 쇠조가, 신관까지 그대로 장착된 미사용 탄약이었습니다. 16세기 말 제작된 시한폭탄이 400여 년 동안 땅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완벽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발굴팀은 흙을 털어내 실물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같이 지름 약 21cm, 무게 18kg의 규격을 지니고 있어 이 장비가 상당한 규격화 생산 체계를 가졌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출토 위치 주변에서 발사대와 포자 흔적, 화약을 보관한 훈련청 건물지 등이 함께 발견돼 이곳이 당시 외구 침입에 대비해 비격 진천래 등을 운용하던 지역임이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고창에서 발견된 11발의 비격 진천래는 학계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비로소 현대 과학의 힘으로 조선의 시한폭탄을 해부하고 비밀을 밝힐 수 있게 됐으니까요. 현대 군사학자들과 무기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단합니다. 한 예로 북한의 과학기술 선전 매체에서도 임진왜란 때 위력을 발휘한 세계 최초의 시한폭탄이 바로 비격 진천래라고 소개하고 있고, 당시 이런 신관장치를 가진 폭탄은 외적은 물론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연구자들도 고증과 실험을 통해 비격 진천래의 기술적 선진성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창녕 화왕산성 출토 비격 진천래를 CT 촬영한 뒤 당대 기술자가 의도적으로 내부 기공과 두께 차이를 두어 폭발력을 극대화했다고 분석했고, 이러한 선조들의 공학적 지혜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무기 전문가들은 비격 진천래를 두고 당시 조선이 개발한 원거리 정밀유도 무기의 효시라고도 합니다. 비록 유도 기능은 없지만 원하는 시점과 위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스마트 폭탄과 같은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비격 진천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최근 첨단 기술과 창의적 발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떠오릅니다. 현재 휴전 중이기 때문에, 즉 북한의 도발 때문에 무기가 발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무기 개발 유전자는 더 예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디시멘터리에서는 세계 최초로 한국인이 개발한 근손실 방지 크림 더마핏 특가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고 혈당을 조절하며 장기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죠. 하지만 근육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손실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30대 이후부터 천천히 감소하다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결국 일상생활마저 위협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근육 손실이 단순한 체력 저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손실되면 걷다가 쉽게 넘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없으니까요.
또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근감소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마핏은 이미 보디빌딩계의 살아있는 전설 로니 콜먼 등이 직접 사용한 후 그 효과를 입이 마르게 칭찬했고, 백악관 셰프, 미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주일 미 대사관이 직접 납품을 요청할 정도로 뛰어난 제품인데요. 어제부터 역대 최대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니 평소 운동 부족이 염려되는 분들은 아래 구매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mentory naver.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